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닭간다 TV의 2005년 마지막 날 진행을 맡게 된 저는 개그맨 김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25년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다사다난했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저의 띠가 제가 83년 돼지띠인데 삼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뭐랄까 행복한 마냥 웃음 짓는 그런 해는 아니어가지고 25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도 한 해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좀 정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25년 어땠는지 좀 댓글로 좀 많이 올려주시고, 오늘 뭐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좀 정치 얘기도 좀 가볍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팬입니다. 제가 팬입니다. 예. 근데 무술에 심취해 계시면 안 되는데. 근데 심취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이제 삼재가 있다고 하니까 이게 또 안 좋은 일이 또 이게 여러 번 겹치고 그러니까. 저도 무술에 심취하는 건 아닌데 예. 저 75년 토끼띠인데 예. 저희 와이프랑 동갑이네요. 내년 예. 하반기에 예. 대운이 된답니다. 누워만 있어도 돈이 벌린다는 토끼띠. 75년 토끼띠. 그러면은 누워 계셔야 돼요. 누워 있어요. 누워 있겠구나. 예. 내년 하반기에는 무조건 뭐 건강하셔도 누워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하반기로 하면 음력으로 해요, 양력으로 해요? 글쎄요. 그런 거는 잘 주로 음력으로 하죠. 음력으로 한다. 음력으로 주로. 예. 어쨌든 우리 정광재 대변인 나오셨고, 우리 박성태 우리 사람과 사회 연구소 연구실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역시나 팬입니다. 이제 예. 지금 제가 뭐 꼭 황현희 씨가 없어서 하는 얘기인데 예. 황현희 씨보다 훨씬 키도 크시고 그렇죠. 목소리도 좋고 예. 예. 중심이 조금 더 잡히는 것 든든하게 같아요. 잡혀 있다 뭐 이런 느낌이시죠.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황현희 씨가 없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예. 예. 황현희가 사실 좀 약하죠. 그런가요? 나풀나풀하고 사람이 좀 가볍고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죠. 지금 보는 일어설 때 약간 휘청거리시더라고요. 예, 그렇죠. 좀 키도 작고. 최근에 그 넷플릭스인가요? 유명한 그 권투 프로그램을 하던데 거기 예. 한번 두 분 출연하셔서 한번 스파링 한번 하세요. 이 정도쯤 되면. 이제 삼재라 아직까지는 안 풀려가지고. 두 분이 친구신 아니요, 저보다 한참 형이에요. 예. 한참 형이에요. 3살 형입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 송문희 글로벌 사이버대 특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잘 모르시죠? 예, 우리 교수님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네. 교수님 소개를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뭐 한 지금 3년 정도 만에 방송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말과 글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돼서 맞아요. 예, 뭐 부족하지만 균형을 맞추는 일에 조금 하고 싶어서요. 네. 들어왔습니다. 부족- 저도 팬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으짜. 예, 으짜. 예. 자, 예,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부족한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박성태 실장님은 오늘 방송이 마지막 날이라고요? 이제 닭간다 요 방송 마지막입니다. 좀 서운한데요. 그럼 계속 성현이 할까요? 때문인가요? 그렇다면 이해하겠습니다. 그건 아닌데 예. 제가 다른 일을 또 하게 돼서 그렇습니다. 부럽습니다. 원래 요거 딱 할 때 예. 이제 다른 일 또 뭐 다른 일이 예정이 돼 있던 게 있었는데 그 일 말고 다른 일이 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 잘 아무튼 풀린 거네요. 안타깝습니다. 닭간다 때문에 어찌 보면 다른 일이 또 들어와가지고 바빠지게 된 거 아니에요? 예. 예. 뭐 비슷한 겁니다. 그러면서 닭간다를 버리는. 아닙니다. 이제 딴 데 가서 다 깔려고요. 저희한테 방송 좀 입을 풀고 딴 데 가서 좀 프로페셔널하게 또 활동하는. 딴데 가서 다 까야죠. 아쉽지만 저기 우리 박 시장님이 잘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황현희 씨의 부재로 인해서 저도 이제 오늘 수요일이죠. 수요일 방송을 좀 책임지게 되었고, 또 어찌 보면은 이 수요일 분위기를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벌써 들어오셔가지고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데 정말 음성이 좋으시네요. 고맙습니다. 가수 하셔야 되겠어요. 가수 노래를 못해가지고 제가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노래 한 곡 불러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음성은 좋은데 뭐 박자를 못 맞추시나? 아니요, 그냥 노래를 못합니다. 음성이 굉장히 좋으신데요. 그래서 노래하는 모습 보고 다들 실망해가지고 등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TV에서 듣던 목소리랑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직접 라이브 이렇게 들으니까. 그래요? 지금이 더 좋아요. 그래요? 네. 이제 방송에서는 이제 개그 프로 나가면 이제 얘네는 약간 좀 톤을 올려서 나가다 하이톤으로 보니까 하니까. 그래서 뭐 유행어들이 재밌다 유서 파니 이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톤을 올려야 올려야겠죠. 개그 프로는 가능하고 이제 원래 톤은 제가 이렇다 보니까 저도 사실 원래 목소리는 낮아요. 갑자기 내리시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잘한다. 닭간다도 버리시고 목소리도 내리시면은 어떡하시려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 좋은 밤 되세요. 어쨌든 오늘
활기찬 아침이니까 예. 톤 좀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 정치해부쇼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상품 소개를 좀 해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이 바로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필요하실 것 같은, 그리고 저도 굉장히 필요하고 저희 와이프는 더욱 필요할 것 같은 겨울 필수품, 바로 수면 양말입니다. 수면 양말. 아무래도 이제 그 겨울 되면 손발이 굉장히 차서 많은 분들이 수족 냉증을 또 고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저도 수족 냉증은 없었는데 이 겨울 되니까 발이 굉장히 차지더라고요. 나이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수면 양말 세트를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데, 왜 세트라고 하냐? 네 켤레가 있습니다. 네 켤레가 있고, 수면 양말 사실 뭐 이렇게 아무거나 또 신으면은 신어도 발이 시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굉장히 이 두 겹자임으로 보온성을 더한 기능성 수면 양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소재 자체가 굉장히 좀 두툼합니다. 그래서 두께가 좀 있어서 부드러운 촉감도 책임질 수 있고 또 따뜻함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수면 양말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차마 신지를 못하겠어요. 왜냐면 신으면 바로 잘 것 같아. 아, 바로 잠들면 안 되잖아. 여기서 자면 안 되지. 이런 PPL에 특화된 친구 같으라고. 예, 여기서 자면 안 되는데. 멘트 방금 너무 좋았어요. 아,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마음에 듭니다. 진짜 우리 정광재 대표님. 예. 어쨌든 제가 만져보니까 양말 자체가 두툼하고 이 소재가 약간 보송보송한 느낌. 마치 고급 호텔에 들어가서 좋은 침구가 딱 깔려 있으면 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소재 자체가 굉장히 두툼하고, 이게 한 겹만 있으면 약간 좀 바람이 좀 통할 수가 있는데 두 겹이라서 보온성이 제대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발이 좀 차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겨울에 이 좀 난방비 좀 아끼시려고 거실에는 난방을 안 트시고 안방에만 트신 분들도 있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실이 좀 차요. 바닥이 좀 차서 좀 양말을 좀 신고 다니는데 양말을 신어도 좀 찬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수면 양말 하나 있으면은 겨울에도 난방비 좀 아끼시면서, 사실 난방비 아끼는 게 가장 좋은 게 이제 집에서 내복 입고, 저는 이제 가끔씩 겨울 파카도 집안에서 입을 때가 있습니다. 추우니까. 한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데, 안방에만 저는 이제 잘 때는 그래도 따뜻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되게 좋네요. 예.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 잠옷도 따로 없고 그랬어요? 입었던 옷이 잠옷이고. 우리는 그랬지. 남자들은 또 그랬지. 그렇죠. 예. 수면 양말이란 건 사실 상상도 못했어요. 이건 정말 잘 사는 집 친구들이나 옷도 없는데 수면할 때 뭐 따로 양말을 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만져보니까 촉감도 좋고. 촉감 좋죠. 이게 진짜 잘 사는 사람이 된 듯한 느낌이고. 그렇지. 근데 이거 10,000원 안 되는 가격에 이런 맞아요. 잘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건 좋은 일이에요. 맞습니다. 말씀 잘하셨어요. 이게 10,000원 안 되는 가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한 켤레에 10,000원이냐 그게 아니라 네 켤레 다 해서 9,900원인데, 여기서 더 놀랄 정보는 무료 배송입니다. 배송비 안 받고 9,900원에 네 켤레를 다 보내드린다는 얘기예요. 정말 여기 닭간다몰은 여러분들에게 그냥 다 드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겨울 건강을 챙겨드리는 이 닭간다몰 너무 기특하지 않아요? 아니 이러다 그 채널명을 다 판다로 바꾸신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니 여기는 이게 굉장히 많이 팔아요. 맞아요. 홍어부터 시작해서 좋은 거 많이 대방어. 팔아요. 뭐 이거 지난번에는 아미 아미 병행 티셔츠. 그 티셔츠 팔고 맨투맨. 수면 양말도 팔고. 네. 우리 박성태 앵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네. 전쟁통 조금 지나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네네. 어려운 환경을 살았어요. 우리 별로 차이도 안 나잖아요. 지금 시기를 한번 보십시오. 전쟁통과 가깝지. 제가 이제 7.4 남북 공동성명을 직접 TV로 봤죠. 아. 충격적이었어요. 그래 보이세요. 네. 그러시구나. 놀랐습니다 그때 어렸을 때. 그 정도까지 안 보였는데.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쨌든 이 수면 양말, 따뜻한 겨울을 좀 집안에서 책임질 수 있는 이 수면 양말을 네 켤레를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본인도 신으시고 뭐 친구 지인이나 가족분들이랑 같이 나눠 신으면 더 따뜻한 겨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 주문이 힘드시거나 아니면 대량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문 이용하시면 됩니다. 1551-5280 여의도몰 바로 연결되니까 친절한 상담원이 연결되어서 여러분들 구매에 도움을 주실 겁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면 양말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정치해보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25년을 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좀 마무리 단계니까 좀 약간 좀 뭐랄까 좀 뭐 티격태격보다는 좀 약간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두루두루하게 얘기 한번 다뤄보도록 할 텐데, 먼저 우리 동훈이 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형이에요?
뭐 이제 남자는 형이고 아는 형님? 여자분들은 다 누나라고. 전 사실 아직도 형이라고 해본 적 없어요. 아 그래요? 다 대표님이라고 했지. 좀 아니, 뭐 비교적 가깝지. 어렵나요? 아니 왜냐하면 좀 약간 뜨뜻미지근해요.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처음에 어떤 관계를 설정하냐가 중요한데 비상대책위원장이 있고 대변인이었고 네. 또 당 대표고 대변인이 있고 아. 하니까 나이 2살 차이로 충분히 제 평소의 캐릭터상 네, 형이라 할 수 아 있는데. 형님 네. 이렇게 할 만한데 네. 아직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아 이게 아무래도 처음 만나는 관계가. 일로 만난 사이기 때문에 네, 형이라고 일로 하면 안 돼요. 네. 그렇죠. 약간 그런 면도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은 근데 일로 민주당처럼 뭐 현진우나 훈식이 형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또 우리가 보수의 품격이 있는데 근데 그게 꼭 캐릭터의 문제도 있지 않나요? 예. 그 한 전 대표의 캐릭터 자체가 예. 뭐 일할 때는 대표님이지만 그 이후에는 형 할 수도 있을 텐데 약간 곁을 두지 않는 그런 캐릭터인가요 혹시? 아니 뭐 곁을 그건 두지 아니에요? 않는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리한 질문이시죠.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근데 하여튼 제가 이렇게 대표로 모시고 일했는데 우리 회사 다닐 때도 우리 사장님 오너 2세 이런 분들 나이는 더 어리고 편한 감정이 들다가도 꼭 이게 존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민주당처럼 뭐 훈식이 형, 현진우나 이러기에는 조금 제가 격식을 따지는 것 같습니다. 아직. 아직까지는 좀 불편한 근데 사이다. 아마 이 한 대표께서 이게 야인 시간이 길어지면 네. 조만간 형이라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한동훈 전 대표인데 제가 보니까 윤인석 전 대변인이 학교 선배기도 하고 그러니까 윤인석 전 대변인이 나름 측근이거든요. 그게. 네, 근데 맞아. 그 사석에서는 선배라고 하더라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윤희석 대변인에게 선배라고 이렇게 할 때 있고. 근데 한동훈 이제 윤희석 전 대변인은 대표님이라고 이제 깍듯이 하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네. 네. 근데 저도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가끔 통화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저한테도 선배님이라고 해요. 네. 제가 나이가 그래요? 더 많아가지고. 네. 그러면 저 드는 생각이 좀, 난 대체 뭐 했냐. 네. 네.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법무부 장관하고 여당 대표를 했었는데 뭐 했냐 이런 생각 드는데. 아니야. 이게 좋더라고요. 근데. 그럼요. 그런 것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절대 느끼시면 안 돼요. 아니, 안 네, 느끼죠. 지금도 이미 충분히. 저도 가끔 제가 2살 어려서 다행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요? 왜냐면 이런 생각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2살 어리니까 나보다 많으니까 이런 거 뭐 그럴 수 하는 거지 있고. 뭐. 예. 하여튼 아까 선배님이란 표현을 자주 한다 그랬잖아요. 예. 급하면 저한테도 선배님이라 그래요. 아 그래요. 제가 몇 번이나 제가 2살 어립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본인이 이렇게 이 좀 급하면은 그러니까 급한 상황에서입니다. 평소에는 정 대변인님 뭐 이렇게 정 대변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급할 때는 막 선배님 이렇게 이러면 저 선배님이 아니라 동생입니다. 한 2-3번 말씀드렸어요. 근데 동생이라고 해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냥 일단 나보다 선배겠거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나이를 일단, 더 많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일단 자기가 하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그렇지. 걱정을 하는 거 일단 아니겠어요? 선배라고 갖고 보는 거구나. 일단 나한테도 선배라고 그런 하는 거네. 네. 그래도 이제 자기가 이제 또 겸손해야 될 때는 또 이제 선배라고 하는 거겠죠. 다들 그렇게 사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동훈이 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동훈이 형이 또 이제 그 당무감사위원회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원 게시판에 올린 글 때문에 조사를 했는데 문제의 계정들이 한 전 대표와 5명의 가족들이 5명의 가족들의 명의와 동일했다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 글을 올렸다라고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전 대표는 뭐 시인을 했죠. 시인을 했어요. 가족들이 올린 것 같다. 근데 나는 나중에 알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요게 근데 그 한 전 대표가 올렸다는 그 가족들이 올렸다라는 것은 논란이 될 수 있지만 가족들이 올린 걸 나중에 알았다라는 것은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근데 이 내용은 그 3자적 관점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뭐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3자가 됐나요? 그렇죠. 여기도 3자적 관점으로. 네. 그런 말 하잖아요. 인생은 타이밍이다. 근데 정치도 타이밍인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정무 감각이라는 부분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사과도 타이밍 같아요. 그러니까 사과의 기술이라는 게 있거든요. 적시해야 됩니다. 적시해. 1년 반 전에 이런 일이 생기고 했을 때 사실은 뭐 그때 우리 가족들도 너무 힘들었고 나도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가족들이 조금 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좀 오버해서 이런 걸 했지만은 이 당원들에게는 좀 미안한 일이었다라고 그때 그냥 가볍게 해프닝으로 넘어갔으면 될 일을 1년 이상 끌다 보니까 그게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많이 키웠고 지금 이제 이렇게 결과가 나온 다음에 시인을 하면서 뒤늦게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가족이 이렇게 다 개입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뒤늦게 알았다는 게 언제 알았다는 건가라는 또 납득이 조금 안 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통이 안 되는 가족인가? 뭐 이런 또 비판도 있을 수 있는 건데 이 시인을 하면서 멘트가 좀 법률가적이에요. 일테면은 이 정치라는 거는 법 위에 있는 거거든요. 감정, 그 당원들의 감정, 일반 국민의 감정이라는 게 있는데 굉장히 냉철하게 얘기를 해요. 이거 뭐 크게 문제 있는 거 아니다. 익명성 보장 때문에 얘기 안 했다. 알고 나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뭐 이거 법적으로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정적인 멘트가 뭐냐면 사과를 안 해요. 그 당원들이나 이거에 대한 마음 상한 사람들에게 사과를 안 하고 그냥 사과하면 될 것을 사과를 끝까지 안 한다. 비판받을 일이 있으면 비판받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비판을 해라. 나는 사과는 안 하겠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면이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뭐 이제 정치인들이 대체적으로 사과 안 하는 거는 뭐 공통점이기 때문에 사과까지 하는 거는 사실 뭐 바라지도 않습니다만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여기 굉장히 궁금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저도 뭐 우리 교수님 말씀이랑 비슷한데 일단 몇 가지 포인트로 보면 첫 번째는 이게 미스테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누가 쓴 거야? 그 1,400여 개의 글들은. 그러니까 누가 썼을까? 진짜 가족이 썼을까요? 가족이 썼다고 했잖아요. 일단 그 이름이 가족으로 돼 있고 그 가족들이 맞아. 일단 IP 2개로 썼지만 일단 뭐 가족 중에 2명이거나 또는 1명이 IP 2개에서 그거는 그 두 장소에서 썼다는 얘기겠죠. 87%가 IP 2개에서 나왔다. 이게 당무의 발표고. 네네. 근데 이 미스터리를 해소하는 거는 잘한 일이죠. 왜냐하면 사실 가지고 다투면 이게 자꾸 쟁점이 되거든요. 사실은 저는 당원 게시판 문제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근데 미스테리가 남아 있고 그게 한동훈 전 대표 관련된 거니까 이게 커진 거거든요.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진즉에 작년에 이미 털어버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 가족이 올린 것 같은데 혹시 이걸 때문에 마음 상하신 분들이 있다면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 또는 사과합니다. 이건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그러니까 쟁점이 될 일이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그 미스테리를 남겨놓고 대체 누가 쓴 거야라고 하니까 쟁점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이거는 한동훈 전 대표가 뭐 한 명의 국회의원이거나 또는 한 명의 강요다 그러면 큰 상관이 없는데 본인이 대선을 꿈꾸잖아요. 저는 인터뷰에서도 대통령을 꿈꾼다는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작은 문제에 매몰되게 되는 거는 대선 주자로서 좋은 성적은 전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진즉 털어버렸어야 되죠. 그렇지. 조금 욕을 먹더라도 털고 죄송합니다 하고 가면 돼요. 거기서 내가 잠깐 이거 죄송할 일이야? 왜 자꾸 나한테 뭐라고 그래? 라고 하면 그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이건 법적인 게 아니라 정치적 쟁점으로. 근데 이번에 하면서 본인이 가족이 쓴 걸 확인했다. 뒤늦게가 뭐 언젠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미 꽤 오래전에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그게 하나가 있고. 근데 이번에 발표에 그 사과가 빠진 게 아쉽다. 첫 번째는 미스테리를 털었다. 이건 잘했다. 두 번째 사과가 빠진 게 아쉽다. 그다음에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당무감사의 결과 발표 자리에 이게 이제 1,400여 개의 글들이 2개 IP에서 쓰였고 이게 여론 조작 정황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적어도 관리 책임 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두 가지 표현하는데 이게 과연 여론 조작이냐? 당시 당원 게시판에는 하루에 수천 개의 글들이 올라오는데 네네. 따지고 보면 하루에 한 3개 정도의 글. 이게 이제 우리 초코파이 사건 알잖아요. 이게 과연 이제 기소할 만한 건이냐? 그 한 노동자가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먹었다고 해서 또 당신 먹을 권리 검사라면 왜 꺼내 먹었어? 이거 가지고 1심서 죄도 받았어요. 유죄. 2심서 무죄 났죠. 이거는 이제 초코파이 사건과 비교하면 그냥 크림 좀 발라먹은 정도다. 법적으로 크게 그리고 2명이 썼다면 가족들이 쓴 걸 거기다 동의를 얻어서 썼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법적으로 굳이 따진다면 업무방해 정도가 될 수가 있을 텐데 굳이 크지 않아요. 이런 거 가지고 뭐 크게 갈 것도 아니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매달리는 거는 장동혁 대표 체제가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
물론 근데 뭐 양비로 예술 한동훈 전 대표도 근데 이거 그 표현에도 입장문 내놓은 거에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왜 사설과 칼럼 링크를 건 것들이어서 그럴 만한 글들이 없다. 근데 이렇게 법적으로만 자꾸 따질 일이 아니에요. 이거 자체로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당원 게시판 어떻게 되냐 언론도 계속 쓰고 솔직히 쓸데없는 거 쓴 거죠. 관심 받을 일도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한동훈 전 대표에 관련된 사건이고 미스테리가 남아있으니까 언론도 쓴 거거든요. 우리 에너지를 낭비한 거예요 사실은.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은 사과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제가 알기로 친한계에 대해서도 그 주장을 편 사람들이 꽤 많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마지막에 그 한동훈 동명이인이 쓴 글을 당무위가 같이 올렸잖아요. 거기엔 심한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에 이제 좀 열이 받았다. 얘네들 뻔히 알면서 한동훈 이름은 당원 게시판에 가입도 안 돼 있는데 네. 당원 게시판에 로그인 가입도 등록도 안 돼 있는데 동명이인인 거 뻔히 알면서 사태를 좀 혼란스럽게 오인하게 하려고 동명이인 한동훈이 쓴 거를 쭉 당무감사에 같이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건다는 건 그건 짜잘한 문제예요. 저는 일단 한동훈 전 대표가 아직도 그 부분은 검사 티를 못 벗은 거다라고 봅니다. 아 검사 티를 못 벗은 거다. 예. 네. 법적으로만 자꾸 따지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예. 여러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 예. 저는 이 방송도 한동훈 전 대표가 예.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방송이니까 안 계시니까 지금은 네. 형이라고 말씀하세요. 네.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종합적으로 듣고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정치를 하면서 리더라는 그 자리에 올라가면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종합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가 그게 리더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지금까지는 한동훈 대표로서는 여기까지가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어제 그런 정도까지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상황이 또 국민 여론이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니까 그것을 반영해서 또 윤리위원회가 개최될 때는 새로운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데 첫 번째로 입장 발표가 왜 늦었느냐. 아까 타이밍 얘기하셨죠. 근데 입장 발표는 저도 방송에서 몇 차례 얘기했지만 무언가 계기가 됐을 때 한 전 대표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당무감사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뭐 사실이라고 파악해 갖고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나오자마자 본인의 입장을 얘기했다고 봅니다. 근데 왜 그럼 지금까지 얘기 안 했느냐? 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익명 게시판에서 그거 얘기했는데 그거를 누가 나중에 사후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해서 까서 그 누가 썼는지 확인하는 거 이게 이번 사안에만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러면 당대표도 누가 잘못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쓴 것에 대해서 나중에도 또 익명 게시판 까갖고 이거 누가 했으니까 징계한다 이런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입장 발표를 하지 않았었던 거다. 그러나 가족으로 지금 확정이 된 것으로 발표를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사과를 왜 하지 않았느냐. 전반적으로 네. 그 관리 책임 자꾸만 관리 책임을 물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지금 여기서 사과를 하는 게 옳은 것인가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나중에 윤리위원회에서 뭐 소명을 하라 그러든 뭐 최종 결론을 내렸을 때 한 전 대표가 이것보다는 또 진일보된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초코파이 그 사례를 얘기하셨는데 비슷한 맥락에서 그 초코파이를 먹은 그 배달 기사 그 관리 그 직원에게 네네. 왜 소송을 제기했느냐 그 아시죠? 그 물류회사 직원이 그 사람과 계속해서 앙금이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 노조 문제로. 네, 노조 문제로. 그렇지. 그러니까 그 문제를 계기로 너 잘 걸렸다. 이렇게 해갖고 소송을 한 거고 1심에서 이렇게 판결을 낸 건데 그러나 그런 앙금이 없었고 좋은 관계였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드셔도 되는 겁니다. 라고 그렇지. 얘기했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도 관계가 좋았다면 뭐 그 정도 문제야. 그래서 전혀 문제 삼지 않았을 건데 관계가 나쁘다 보니까 이걸 끝까지 파헤쳐서 얘기하겠다는 건데 그런 면에서 좀 아쉽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 당무감사위원회가 낸 자료를 보면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중들에게 선전선동 잘하라고 할 때 어떻게 배우냐면 네. 거짓을 얘기하되 중간중간 사실을 얘기하라 그러거든요. 그럼 그게 모든 문장이 다 사실처럼 보인다? 받아들이는 건데 지금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게재한 글은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당원 게시판을 쓰려면 그 로그인 회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쓰지 않은 글이라는 게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뭐 개목줄이니 단두대니 이런 저속한 표현을 쓰면서 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한 전 대표에게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지금 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으로는 제가 약간 좀 한 전 대표를 엄호하는 듯한 감싸는 듯한 얘기를 했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는 뭐 나중에 윤리위원회든 그게 계기가 됐을 때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정도의 그 책임 사과 메시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또 하나는 자, 이 문제를 가지고 나를 징계하겠다면 징계하시라. 내가 이 문제 갖고 징계 받아야 하는 사안이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평가할 거다. 징계하더라도 내가 그 징계 달게 받겠다. 그러면 그 징계를 받더라도 국민의힘에서 뭐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일부 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던 우리 당원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또 새롭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런 혹시 의미에서는 방송을 들으신다면 뭐 그런 얘기죠. 징계 수준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징계가 나갈 텐데 어떤 수준의 징계가 나가느냐, 뭐 주의 경고 나가느냐, 아니면은 뭐 당원권 정지. 지금 김종혁 전 최고위원 2년간 되니까 정치 못하고 있잖아요. 아니면 탈당 공고까지 세게 나가느냐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당원 게시판 논란을 가지고 장동혁 대표가 만약에 계속적으로 과잉 정치화를 계속한다. 한동훈 전 대표를 계속 궁지에 몬다. 그러면서 과한 징계까지 물론 대표가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식으로 간다. 분위기 간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한 행동에 대해서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거 정치적 라이벌을 제거하려는 거 아니야라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징계의 수순을 수위를 잘 조절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 가서 윤리위에 가서 한동훈 전 대표가 소명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권을 꿈꾸는 장차의 지도자로서의 그 융통성과 유연성을 보여줘야 된다. 링컨이 그런 말 했거든요. 명성은 실수로 무너지는 거 아니다. 실수 이후에 어떻게 수습하느냐의 태도에 달려있다. 그런 어떤 정치력을 좀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그 어찌 보면은 이제 사과를 해야 될 타이밍을 잡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과는 할 것 같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당에서의 징계를 어떻게 낼 것이냐 이거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저도 징계 수위가 궁금해요. 지금 당무감사위원회가 징계 수위조차도 정하지 않고 그 사실관계만 했거든요.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해서는 징계 2년 당원권 정지 2년 권고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얘기한 것도 사실이 좀 맞지 않는 게 그 김종혁 위원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징계 권고 수준을 정해갖고 하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징계 수위를 정할 수 없어서 정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당무감사위원회도 좀 한 발 뺀 거 아닌가 싶어요. 본인들이 자신 있다면 당원권 정지 6개월, 1년 뭐 이런 식으로 구형을 확실히 했을 텐데 그러지 않고 그냥 윤리위원회 슬쩍 밀어넣은 것이 뭐 자신이 없다. 윤리위원회도 아직 구성되지 않았습니다만 이거 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징계할 만한 사안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 안 하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제 다들 일단은 너 이거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너 징계할 건데 가만히 있어봐 좀 보자. 약간 그러면서 약간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그러잖아요. 학교 다닐 때. 야, 너 숙제 안 했어? 너 일로 나와. 몇 대 맞을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도 왜 수위를 물론 뭐 명분은 당의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징계 수위를 정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잘 이해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제가 어제 이른바 이제 지도부 쪽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니까 일각에서는 한동훈 탈당 권유까지 안 나올 거다. 장동혁 대표가 같이 가려고 한다라는 얘기도 나와서 제가 뭐 아는 그러니까 관찰이죠. 사실 관찰해서 보는 장동혁 대표는 그럴 것 같지 않아서 한번 친윤 쪽 분에게 물어보니까 아닐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갈 생각은 없다. 만약에 같이 갈 생각이 있어도 장동혁 대표가 그걸 입 밖으로 꺼낼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당무감사의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징계 수위를
내놓지 못한 거는 파장 등을 생각해서 어쨌든 윤리위가 결정하니까 그때 가면 되지 않냐라고 단계별로 하는 것 같아요. 굳이 여기서부터 세게 부딪힐 건 없고 단계별로 나중에 윤리가 그냥 내놓고 어차피 결정은 윤리 몫이니까. 네. 근데 윤리위원장을 지금 못 구하고 있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다른 의도는 윤리위원장이 안 정해지는 것도 좀 다른 의도는 없는 것 같고 네. 다들 꺼리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 네. 되도 않는 결정을 해야 되니까 꺼리는 것 같아요. 누가 동훈이 형 몇 대 맞을지 정하는 거는 좀 부담스럽긴 하죠. 일단 국민 내에서 일반적으로 있는 저 분위기는 저게 있습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야 그냥 그렇다 치지만 네. 어차피 총선 앞두고 28년 총선 앞두고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힘이 쏠리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같아서는 배지들이 대구 경북 빼고는 어디 가서 달 수가 없어요. 장도의 체제에서는. 네네. 일단 부끄러워서 못 찍는다고 사람들이. 그러면 어쨌든 얼굴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고 사실 뭐 이준석 대표도 그걸 보고 있겠죠. 근데 28년 총선 앞두고는 국민의힘이 어쨌든 어쩔 수 없이 변화와 혁신을 해야 되고 그때 내세울 수 있는 만한 얼굴이 뭐 한동훈, 이준석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누구나 이제 어느 정도 생각한다면 누가 윤리위원장 맡아서 한 2, 3년 뒤에는 내가 개욕을 먹을 수 있는데 이걸 하겠냐? 내가 굳이 방울을 달까? 뭐 이런 분위기가 있지 않나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렇지. 예. 알겠습니다. 이 댓글들도 참 정말 똑똑하게 여러분들께서 지금 달아주고 계시는데 일단은 공감님께서 수면 양말 주문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우리 성남 총각님께서 제 가족이 슈퍼챗을 쌌습니다. 2만 원을 쏘셨거든요. 예, 가족이 쌌습니다. 제가 쌌다고 허위사실 유포하시면 법적 조치하겠습니다라는 센스 있는 댓글 달아주셨고 우리 몽실몽실님께서는 2호선 글 내렸다네요. 허위를 올려놓고 법적 대응한다니까 짜치게. 글 내렸대요? 내렸대요. 그게 한동훈 전 대표의 이름으로 쓴 건 진짜 없다는 것을 몇 번이나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섞어서 썼는지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예. 게다가 이제 작년에 장동혁은 알고 있었으면서 지금 다시 꺼내들면서 구구들과 달했다는 게 소름 끼칩니다라고 보내셨고 우리 4535님께서는 진짜 문제는 당계에 윤석열 비판 여론이 있다는 건데 그것처럼 친한 기자들이 펌프질한 거 아닐까요?라고 하셨는데 예. 우리 클라인님께서도 상스러운 말들 다 해놓고 왜 칼럼이라고 포장해요. 예, 윤석열이랑 김건희 욕만한 게 아니잖아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아수라 발탈님께서는 이준석이 저런 짜치는 행동했으면은 개혁신당 탈당합니다라고 해주셨고 도구피그님께서는 한동훈 씨, 윤건희는 그렇다 쳐도 나머지 정치인한테 사과하세요. 그래야 나중을 기약할 수 있어요라고 따끔하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예.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 징계를 받고 어떤 징계를 뭐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징계를 받는다면 그 징계를 받고 그 국민의힘에 계속 남아 있을지도 사실 좀 궁금하긴 해요. 예. 사실 뭐 안 남아 있으면 어쩔 건데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예. 저는 뭐 한동훈 대표가 그 보수 정치인을 표방하고 있잖아요. 자신은 보수 정치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본사는 어쨌든 국민의힘입니다. 조경태 의원도 최근에 뭐 해양수산부 장관설 이렇게 있었을 때도 본인은 이 당을 혁신해서 더 좋은 정당 되기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도 징계 수위가 저는 뭐 당연히 징계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 수위로 정해지든 간에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에 남아서 정치하는 게 옳은 결정이라고 보고 그렇게 저는 조언을 드릴 것 같아요. 그렇지. 왜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배신자 프레임에서 갇혀서 지금 10년째 엄청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네. 근데 한 번 그 뭐 원내대표 때 갈등 그것도 있었지만 나중에 새로운 정당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바른정당. 거기 가서 당 대표도 하고 또 대선 후보로 나가고 이러니까 보수 진영에서 봤을 때 그분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부정적 선입견이 걷어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당을 한번 나가면 그래서 본인이 조금 어려운 상황을 당내에서 경험하더라도 당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 우리 당 보수 정치에 대해서 새로 평가할 거다. 만약에 이순신 장군 그 배그 종군 하라 그랬을 때 아이씨 내 그거 못하겠다라고 했었으면 지금의 이순신이 있었겠습니까? 너무 좀 위인에 빗댔나요? 예. 그럼 위인 빗대면은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비유는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려면 결기가 있어야 되죠. 나가려면은. 근데 현실적으로 나가기 어려워요. 그렇죠. 나가면은 일단 정치적 명분도 일련뿐만 아니라 춥고 배고픕니다. 큰 집을 나가면 그 집이 지금 물론 문제가 많지만은 국힘이라는 큰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지금 물론 팬클럽도 있고 많은 지지층이 있습니다만 이거를 정치적인 후원자 그룹 내지는 어떤 세력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여기 남아서 투쟁하는 것이 맞고 차기 지도자로 서는 게 맞다.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 지금 뭐 조희정님께서 댓글로 당원 당규에서 징계를 당무감사위가 권고할 수 있는 게 직책이 있어야 되는데 김종혁 최고위원은 당협위원장 직책이 있으니까 네. 징계 권고를 하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아무런 그런 직책이 없으니까 했다. 아하. 앞서 이제 제가 또 직책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당무감사위가 이 말씀이 맞고요. 네. 당무감사위가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일단 뭐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뭐든 뭐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조희정님이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호선 씨 글 안 내렸다네요. 조희정님의 얘기로. 아 그래요? 네. 예. 글 안 내렸답니다. 예. 글 내리고 안 내고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되는 것 근데 같습니다. 이분들이 이호선 위원장은 특히 신문을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예. TV도 안 보고 지금 사실은 이제 민주당의 강선우 의원 그 1억 네네네. 공천 헌금 그다음에 거기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일단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묵인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이건 민주당의 제가 볼 때는 근한 7, 8개월의 가장 큰 악재예요. 사실 엄청 큰 뉴스거든요.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 사퇴한 날 당원 게시판을 터뜨린다는 거는 이분은 자기 일만 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걸 안 봐요. 안 그러면 우리 오늘도 이런 자리에 다 지금 민주당 얘기로 할 텐데 민주당은 이호선 위원장에게 기프티콘이라도 보내줘야 돼요. 네. 계속 민주당의 악재가 터지면 당무위에서 뭐라나도 우리가 나쁜 소식은 우리가 다 가져갈 거야. 뭐 이런 거. 그게 몰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의도하는 걸까요? 지금 그런 의심도 하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거를 자꾸 해가지고 뭔가 민주당에 그걸 돕는다 이런 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의도로고 보면은 너무 사실 부적합한 치밀한 용어가 나올 네. 수밖에 없죠. 근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연히 겹치면 이건 의도다. 근데 의도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저는 다른 아니, 뉴스는 우리가 아예 안 좋아하는-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대학 다닐 때 좋아하는 여성 있잖아요. 예, 그럼요. 그러면은 그 여성이 지나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거든요. 아, 그렇지. 또 봤네? 예. 또 봤는데 뭐 밥이라도 같이 먹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 우연히 왜 겹치겠습니까? 의도가 의도한 거지. 없다면 뭐 겹치죠. 아, 그 비유는 좋았어요 방금. 비유. 아, 괜찮아요? 예. 그 비유는 좋았어요. 아까 이순 씨는 아까 좀 답한다도 사과하셔야 돼요. 괜찮잖아. 예. 답한다. 답한다 최고였죠. 예. 아, 잘했어요. 이순 씨만 제외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한동훈 형의 동훈 형이 어떻게 징계를 받고 또 이 국민의힘에 또 남아 있을지 분위기는 앞으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저기 4호 사모님께서 험지 출마로 살신성인할 배짱도 없는데 무슨 백의종군을 합니까?라고 하셨고, 예. 또 클라인님께서는 이준석 쫓아낼 때 양두구육 신군분이 하면서 내부 총질하며 돕던 분이 정광진 양 아닌가요? 하셨습니다. 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당시에 정치를 하지 않았고, 그랬군요. 예, 그때 당시에는 그냥 언론인의 한 사람이었고, 예. 당시에 대한 평가를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한 적은 있어요. 이준석 당 대표가 당시에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었기 때문에 조금 더 협조적인 모습을 보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다. 이런 평가는 사후적으로 한 적이 있지만 이거 오해입니다. 네. 오해입니다, 우리 클레인. 오해. 예,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 예. 저는 그 사진이 기억나요 아직도. 그 윤석열 당시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네. 이준석 당대표 때 입당해서 이준석 당대표가 이제 캠페인 선거운동하는데 몇 가지 팁을 알려주겠다면서 한 게 여의도역 가서 이거 주머니, 했잖아요. 예. 이거 저기 교통 뭐죠? 교통 신호 도와주고 아니 이거. 저 인사하는 출근길 인사. 출근길 여의도. 인사. 아주 냉담한. 네. 그때 윤 당시 후보 성정을 봤을 때 이런 내가 지금 이거 하라고 저 뭐 나이 어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때 이미 제가 볼 때 둘 사이는 끝났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무리하게 쫓아낸 것이 정말 무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이준석 당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견해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젊은 정치인이고 부족함이 있더라도 잘 키워서 같이 가야 하는데 그렇게 무리하게 쫓아낼 때부터 이미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은 좀 듭니다. 뭐 윤석열
당시 후보가 워낙 스타일이 권위적인 사람이어서 거기가 이제 구수해서 사실 기수는 늦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좀 더 악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면 선배들도 우습게 하는 거죠. 선배들이 다 서울대 법대 후배. 제가 들은 얘기로는 예를 들어 중앙지검장 시절, 그러니까 문무일 총장이었잖아요. 지금 사진 나오죠. 네. 그렇죠. 저 때 아마 이제 본인은 이준석 대표가 시켜서 저런 걸 하는 걸 상당히 수모로 생각했을 거예요. 스타일상. 그리고 예전에 얘기를 들어보면 중앙지검장 시절에도 사실 문무일 총장보다 더 위에 있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문무일 총장이 자꾸 부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시 또 이제 정권과 좀 더 가까운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선배들도 우습게 하는 거죠. 사실 말이 선배지, 다 본인보다 나이도 어리고, 뭐 대학 후배인 친구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나무인의 삶을 살아왔다. 그런 게 좀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본인이 정치를 하려고 했는데 정말 본인이랑은 거의 뭐 25년 차이 나는 이준석 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윤석열 스타일에 이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그때는 억지로 참았던 것 같아요. 그게 나중에 폭발한 것 같아요. 본인 무덤 본인 판 거죠 뭐. 예. 또 이준석과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얘기까지 나왔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이제 재민 또 이혜원 누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참 재밌어요. 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예. 제가 어제 집에 들어와서 안 사람하고 잠깐 얘기하면서 야, 한국 정치가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다. 정말 정치를 하면서 플레이어도 재밌어요. 예. 아니, 관전할 때도 재밌었는데 플레이어 해보니까 더 재밌는 게 정말. 정말 이혜훈 전 의원의 이런 파격 변신은 정말 멋있어요. 멋있어요. 예. 색깔을 이렇게 어떤 확 의미에서의 멋있는지는 제가 예. 모르겠습니다만, 야, 이런 일도 있구나. 야, 이거 참 이혜훈 그러니까 이혜훈 의원이 이런 선택을 한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참 궁금합니다. 예, 그분의 머릿속이. 예. 장관 준대잖아요. 장관 준. 그러니까 장관 준다 그러니까 태세를 이렇게 전환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요즘 말로 게임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약간 우디르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롤이라는 게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우디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태세 전환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급 태세 전환을 잘하는 친구를 우리가 우디르라고 표현하는데 우디르급이다. 그래서 야, 이 이혜훈 의원은 우디르 같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첫 번째는 이제 감정적 반응이 나오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성적 반응으로 전환하게 되잖아요. 뭐 남녀 관계든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일종의 남녀 관계로 생각하면은 환승연애 한 거잖아요. 저희 환승연애 굉장히 나쁘다고 봐요. 특히 MZ 세대들 최근에 유명 연예인이 환승연애 의혹에 시달렸다가 지금 엄청난 문매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TV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분. 그래서 근데 감정적으로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아니, 이혜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적어도 3주가 전에 이런 제안을 받았다면 3주 전에 이거 니졸 좀 깔아야지 이렇게. 그리고 디졸브가 될 수 있도록 뭔가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면은 당에 당협위원장 자리도 물러나고 당무감사도 제가 앞으로 더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저 이제 좀 정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복선이라도 있었어야지. 그냥 바로 바꿔버리니까. 아유, 여자친구한테 전화했는데 나 바빠. 뭐 며칠씩 그러면 얘가 이상하다. 이렇게 해갖고 좀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음의 준비도 없이 그냥 바로 돌아버리니까 충격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건 감성적인 영역이고 이성적 영역으로 돌아왔을 때는 오늘 손우정 조선일보 편집국장 지낸 분인데 칼럼에 썼더라고요. 뭐라고요? 다이아몬드, 김중배의 다이아몬드를 찾아 떠난 심순애보다 거기 가서 깽판 치는 이수일이 더 안쓰럽다. 아하. 그러니까 그 깽판 치고 있는 우리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야, 왜 떠났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뭐 이준석 대표도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왜 떠났는지 잘 생각해보자. 그리고 다시 데려올 생각을 해보자. 이게 이제 이성적인 영역인데 아직까지는 감성적인 영역이 좀 앞서는 것 같습니다. 서운하다. 왜 그러냐. 근데 뭐 환승연애 얘기하시니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잖아요. 근데 그 남자친구가 정말 나를 좋아하는지 나를 픽할지 알 수 없잖아요. 발탁 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그만둘 수 없는 거예요.
나름의 계산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뭐 본인의 어떤 신념, 가치관, 철학, 경제 철학 이런 거를 다 차치하고 그리고 윤 어게인 하면서 뭐 계엄에 대해서 찬성하고 탄핵 반대 이런 거센 말을 했던 말과 행동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경제통으로서의 어떤 지금 현재 정부와 경제 기조를 같이 갈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그런 것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이 앞으로 지금 숙제로 남아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 그 떠날 때 헤어질 때도 모습이 중요해요. 그래서 아름다운 이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직 국힘 당협위원장으로서 정말 기뜸 한 번 없이 가족도 몰랐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는 수긍하기 어려워요. 저도 그 정부위원회에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었는데 그냥 일개 위원도 들어갈 때 인사검증 한두 달 합니다. 가족의 재산까지 다 들어가요. 가족이 몰랐다는 말을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아무리 지금 국힘이 좀 저런 모양새라도 그래도 지도부와 상의하는 듯한 모양 내지는 기뜸을 하는 것이 예의다. 윤석열 정부 초창기에 김부겸 그 의원이 국무총리 제의가 왔을 때 똑같은 논리로 김부겸 의원이 그거를 고사했거든요. 그런 어떤 정치적인 도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또 반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국힘 그 중구 송동울인가요? 거기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마 좀 당황스러울 겁니다. 일단 그렇지. 아군 군복을 입고 그걸 갈아입지도 않고 바로 그냥 적군 장군 계급장을 하고 나타난 것처럼 그렇지. 느껴질 수 있다. 아, 그럼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비판의 소지는 많다는 생각은 듭니다. 저도 뭐 그 부분 그러니까 아무도 제가 며칠 전에 국민의힘 모의원에 상가를 갔는데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분개하더라고요. 그 전날 이제 이해운 후보자 지명이 이루어진 다음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바로 제명해야 돼 뭐 이러면서 분개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심정은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해운 후보자가 떠날 때 좀 헤어질 때 잘 헤어져야 되는데 그런 디테일들은 못 챙긴 것 같아요. 그건 욕먹을 만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살짝 어디라고 얘기하나도 당협위원장은 일단 물러나든지 그래야 되는데 무슨 뭐 단합대회까지 준비를 했었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잘못했다고 보고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작은 문제고 네. 그거는 개인의 어떤 태도의 문제 그 정도의 문제고 기본적으로는 환승연애로 잘 얘기해 주셨는데 자꾸 이 남친이 편의점에서 막 소주 한 서너 병씩 깡소주로도 먹고 지나간 사람한테 행패 부리고 배 뒤집고 막 누워가지고 와 해요. 처음에는 그게 남자답고 멋있어 보였는데 아닌 거야. 자꾸 보니까 그 정도 수준은 아니잖아요. 배 뒤집는 것만 뺄게요. 그러면 배 까뒤집는 거 빼고 네. 그러면 편의점에서 자꾸 행패 부리고 막 다 세상 엎어버려야 돼 막 이러고 있고 그래요. 이때 환승한 사람은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얘기를 한 건 과거에 예를 들어서 이해운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몸이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과거에 당신 이래놓고 지금 이런다고 할 때 장동혁 대표의 비판의 초점이 과거에 이런 게 있는 건지 지금에 이런 거 있는 건지 과거에 이런 모습에는 과거에 내란을 옹호한 거는 본인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과거에 이런 걸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본인이 지금도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때 예를 들어서 뭐 편의점에서 깽판 부리다가 지금 난 이제 저렇게 안 살래라고 한 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는 뭐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좀 더 상식의 편에 있기 때문에 꼬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만약 반대라면 엄청나게 욕을 먹을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어쨌든 배신이든 변절이든 이해운 후보자의 선택이 반성할 만한 과거를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먹혀 들어간다고 봐요. 네. 저는 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사실 이해운 후보한테만 이렇게 또 제안을 한 거는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좀 제안을 많이 했다가 넘어온 사람이 이해운 후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보수의 영입이냐 아니면은 이제 보수를 흔들기 위한 전략이냐 이것도 사실은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전 둘 다 있다고 봐요. 아 그래요? 둘 다 있고 아니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정치적으로 되게 감이 뛰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송미령 장관을 유임시키는 것도 사실은 정책적인 부분 저분이 말 잘하네 라는 것도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손해볼 게 없겠는데 왜냐하면 대선 운동 기간에 계속 모두의 대통령이라고 했고 제일 그런 걸 잘 보여준 게 인사거든요. 뭐 지금 보수층에서도 약간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긍정평가로 있었던 부분은 그런 인사가 제일 커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해운 의원을 전 의원을 후보자로 지명하는 순간 이분은 그냥 일을 하려는 분이구나.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거나 민주당 당대표일 때 비호감도가 꽤 높았거든요. 그거는 너무 한쪽 지지층에게만 된다. 과격하다. 이런 거였는데 네. 그거를 불식시키는 인사로서는 보수 쪽 사람을 쓰는 것만큼 가장 강력한 게 없죠. 그러면은 여기에는 저는 정치적인 것도 들어갔다고 보고 또 기획예산처 장관 그래 보수 쪽 사람도 시켜보자. 근데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상대 쪽 시키는 건 윤석열 정부보다도 많았어요. 제가 듣기로도 그때 박영선 의원이랄지 그런 실제 그런 생각도 했었다고 그러고 근데 그쪽에서 다 거부를 한 거였고 그러니까 이거는 전략적으로 상당히 쓸만한 일인 거죠. 네.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조금 불안한 측면이 사실은 있었거든요. 네. 출범할 때. 근데 지금까지 6개월을 보면은 일단은 국민들이 느끼기에 일을 좀 하려는 대통령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그 방향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일부심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사실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려워요. 정치로 이렇게 막 소비할 때가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보수 경제통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확장 재정 정책과 정반대의 편에 서 있었던 그 포퓰리즘이다. 기본소득 뭐 지역화폐 소비 쿠폰 이거 곡간을 허무는 거야. 이렇게 비판했던 사람을 막상 곡간 열쇠를 준 거 아니에요. 이것은 예산과 경제를 보수 중도 보수까지 아우르면서 성과를 내겠다라는 하나의 의지라고 보여서요. 문제는 이해운 그 후보자가 만약에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이걸 잘 맞춰갈 수 있을까 이거든요. 근본적으로 이 확장 재정 정책이라는 거가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지금 경제 어렵고 이렇게 하는 게 돈이 안 들어와서 그래. 그래서 돈을 좀 풀어가지고 성장과 분배를 같이 가야 돼. 이런 마중물 역할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기존의 어떤 보수적인 그 경제 관념에서는 이거 돈 푸는 거 지속 가능성 없고 포퓰리즘이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했던 이해운 후보자가 들어가서는 실제로 그러면 지금 정부의 그 확장 재정 정책을 조금씩은 수정하면서 갈 수 있을까? 조타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집안 잘 잡으면 돼. 경제를 살려야 돼. 이런 위기감을 좀 느끼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그런 소리가 나오고 있고 네. 정책의 방향이 다른데 어떻게 맡기냐. 근데 저는 그 접근 방법이 잘못됐다고 봐요. 교수님 말씀처럼 네.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은 위기 상황이 재정이 중요하지만 그렇지. 지금은 위기 상황일 때 마중물 네. 일단 돈을 풀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확장 재정 정책을 더 신봉하는 기획예산처 장관이 와요. 더 풀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말려줘야 돼요. 그리고 원래 기재부 이제 나눠줘서 재정경제부랑 기획예산처로 되지만 이분들은 말리는 게 일인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면 자기랑 좀 반대돼 있는 사람이 말려준 역할. 어쨌든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게 되지만 그 역할을 하는 게 결코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필요하죠. 저는 그림상으로는 문제될 게 없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분들은 이해운 당신 의견이랑 다른데 왜 갔어? 이분도 확장 재정 포퓰리즘이라고 공격은 했지만 그렇다고 필요할 때는 또 늘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 생각의 기본을 두고 어쨌든 지금의 정부 정책 방향과 맞춰서 조율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예를 들어서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 출신이 하면 맞는 거고 산업부 장관은 또 대기업 출신이 하면 맞는 거지 다 무슨 노동부 출신들이 다 한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서로 국무회의가 약간의 의견 다른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조율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정치적 철학이 똑같냐? 오히려 기획재정부나 이런 쪽은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신데 이제 이해운 전 의원이 이제 장관 후보자로 이제 영입을 당할 때 탄핵 반대에 대한 사과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약간 그럴 필요가 뭐 있나? 그냥 전에 있던 입장은 그대로 냅두고 그냥 갔어야 되는데 그럼 요거 전에 있던 입장을 다 내가 바꾸고 뒤집고 나 사실 너네 편이야 하고 이렇게 간다는 것 자체가 아니 그게 전향서 써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아 비판 확실히 하고 그다음에 세탁기 들어가서 빨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인데 저는 이게 여러분들 얘기하셔서 긍정적인 면을 평가해 주셨는데 과연 이해운 의원이 전 의원이 입각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돈 이렇게 풀어야 돼라고 얘기를 하고 밑에 차관, 국장, 실장 다 이렇게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 짜고 민생지원금도 한 2번씩 더 주고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이혜훈 의원이 그 직을 걸고 이거 맞지 않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이거 한국 경제 정책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라고 이른바 지부 상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이냐? 그럴까? 그럴 사람이면 가지도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의 이거는 뭐 고관 열쇠를 맡겼다? 고관 열쇠를 맡기긴 뭘 맡깁니까? 네. 그냥 거기 서 있고 내가 왔다 갔다 하는데 다른 사람들 올 때 그냥 못 오게 해. 이 정도 역할 맡긴 거지 뭐 고관 열쇠를 맡기고 그러면 정말 옥새 들고 나르샤처럼 그렇지. 이혜훈 의원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그런 그 자격을 이혜훈 의원에게 주겠습니까? 그렇지. 정해진 미래가 있는데 그거를 알지도 못하고 그냥 물 뜨거운 거 꼭 대봐야 알아요. 저는 그래서 이혜훈 의원이 잘못 선택했다는 겁니다. 근데 아마 그 이혜훈 의원 캐릭터상 그렇게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못합니다라고 절대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조절은 할 건데 그렇지. 지금의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 조절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죠.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사실은 이념에 경도된 어떤 경제 정책 때문에 부동산 폭등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정권을 내주게 된 뼈아픈 기억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내 손에 칼을 붙이지 않고 칼을 휘둘러 줄 수 있는 보수 인사를 가져간 건데 만약에 윤희숙 의원 같은 사람이 갔다. 말 안 들을 거예요. 나랑 안 맞아. 나 들어 누울 거야 아마. 근데 아마 이혜훈 의원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적당히 맞춰가면서 속도 조절하는 정도로 갈 건데 아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기관 방만하고 정말 문제 많다고 느끼잖아요. 통폐합하겠다. 이것은 불필요한 지출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돈을 좀 줄이면서 정말 필요한 민생에는 조금 더 주는 그런 방식으로 적당히 이렇게 타협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이제 이게 또 사실 말하는 이혜훈 이제 후보만의 또 예는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이제 그 보수의 영입이 또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또 소문이 또 한간에 또 돌고 있는데 뭐 해수부 장관직이나 아니면 뭐 부산시장 등의 자리에 이제 보수를 또 영입할 생각이 있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총리설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 뭐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예. 유승민 총리설은 본인이 진짜요? 대통령 되기 전에 네. 그 유승민 총리와 관련해서 일종의 섀도우 캐비넷을 짜면서 얘기가 있었다는 거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얘기는 대통령 된 다음에는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저는 이렇게까지 카드가 알려졌는데 뭐 깜짝 발표 아니면 유승민 전 의원이 여기에 들어가서 한번 정치를 해보겠다 총리직을 맡아보겠다라고 할 가능성이 이제 없어졌다고 봅니다. 본인이 대통령 되기 위해서 선거 운동 과정에서 유승민 전 의원과도 내가 힘을 합쳐서 국정 운영하겠다라고 했을 땐 선거에 도움 되니까 그 얘기 했겠죠. 그런데 지금 뭐 그럴 가능성은 이제 제로라고 봅니다. 제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추천하고 싶지는 않다고.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 네. 상당히 제가 긍정적으로 뭐 평가할 만한 어쨌든 그건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보는 분인데 만약에 유승민 총리다 이재명 대통령이 힘이 많이 빠질 수가 있어요. 유승민 의원은 어쨌든 대선의 꿈을 계속 갖고 있고 그럼 본인은 본인을 더 부각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럼 대통령에 대해서 무조건 노를 뭐 여러 가지를 노를 하는 게 더 두드러질 수 있죠.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이제 대선 전에도 얘기가 있었지만 저는 그거는 뭐 추천할 만한 카드는 아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뭐 나쁜 사람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성향이 너무 달라서 초기에 나중에 이제 정권 말기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그럴 때는 그럴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하고 싶은 것도 있을 것이고 했는데 유승민 전 총리는 거기에 일단 노를 해서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더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기에서 굳이 그렇게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제2의 윤석열 키울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글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만 볼 수 있나? 저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좀 피담한 장미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보수에서 배신자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영역이든 확보하고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정경재 대변인께서 사실 뭐 또 저희 닭간다만 하는 게 아니라서 또 다음 스케줄이 있어서 지금 또 일어나셔야 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11시 30분까지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황현희 MC가 여기 이 자리 지금 오늘 수요일 이 패널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지금 막 방송 그만두고 막 이제 중간에 빠지고 그렇게 합니까? 예? 바로 잡았어야죠. 예. 어쨌든 우리 정경재 대변인님, 다음 스케줄을 위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바로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먼저 가세요. 예. 저희는 좀만 더 털고 갈게요. 예.
예. 정광재 대변인이었습니다. 예.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예. 우리 이혜훈 후보의 이제 인사청문회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청문회가 굉장히 또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이 청문회에 대해서는 과연 여야가 어떤 자세로 또 청문회에 임할 건지 굉장히 궁금한데 뭐 예상을 좀 해보자면 어떤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뭐 지난 봄에 내란을 두둔했던 거에 대해서는 계속 본인이 정말 바짝 사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큰 이슈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게 어떻게 나오냐가 관건인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일정 정도 사전 정치 작업을 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 뭐라고 계엄을 어떻게 보면 옹호하고 내란을 두둔했고 탄핵을 반대했던 이혜훈을 이재명 정부의 장관으로 쓴다고 갑자기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근데 후보자 지명이 있자마자 당 의원들이 네. 여러 군데서 이거는 통합의 액션이다.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게 되게 커요. 처음에 어떻게 이 방향을 잡냐. 그러니까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과거에 이런 것도 잘 못하다가 지지층의 목소리가 막 나오다가 그냥 거기에 의원들이 휩쓸려 간 경우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초반에 목소리를 딱딱 내주니까 예를 들어 정청래 대표도 초반에 이거 잘한 인사다. 박수현 대변인도 그렇게 얘기를 딱 해버리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건 힘을 실어주자가 돼버려요. 그렇지. 그러니까 일부 지지층에서 지금도 그래도 이혜훈은 아니지 않냐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힘을 실어주자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아주 계속 바짝 엎드리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막 뭐라고 하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뭐라고 할 게 없어요 더 이상. 그렇잖아요. 그렇지. 뭐 청문회 때 그걸로 논란이 될 건 별로 없고 제가 볼 때 다만 이제 뭐 의원 시절에 뭐 보좌관들의 일을 세게 시켰다. 이게 김병기 원내대표 일도 있었어서 그런 게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뭐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지만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일단 일을 좀 빡세게 시킨 거다. 네. 무슨 개인적인 일이나 그런 게 아니라 빡세게 시킨 거다 이런 것들이 현재까지는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 문제 없으면 큰 문제될 건 없을 것 같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논란이 돼도 어차피 다 시키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네. 그냥 뭐 지나가는 거죠. 그냥 예. 논란이 돼도 그냥 하더라고요.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아마 지금 민주당에서 공격하지 않더라도 국힘에서 거의 쓱싹쓱싹 칼을 갈고 있는 배신자, 막 구역자 이러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주 다양한 공격이 들어갈 것 같아요. 문제는 후보자가 정면 돌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뭐 지난 2일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경제 정책에 관해서 그런 말 했거든요. 뭐 회색 코뿔소, 퍼펙트 스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을 갖고 공약을 하면 국민들이 느끼기에 경제는 하나 잘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심어준다면은 조금 더 무난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우리가 퍼펙트 스톰 말만 하지만은 지금 뭐 고물가, 고환율, 막 저성장 겹치면서 경제가 정말 어려워요. 지금 오늘 연말입니다만 식당이나 뭐 술집이나 지금 문 많이 닫아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이 누가 됐든 경제를 좀 살릴 수 있다면 하고 하는 여론이 높아진다면은 조금 더 가볍게 가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이혜훈 후보자에 대해서 국힘이 아까 뭐 환승연애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그 옛 남친이 매력이 없는 거예요. 이 남자랑 결혼해서 내가 행복하게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절하는 거거든요. 국힘이 계속적으로 쪼그라들면서 강경 보수만의 지지가 아니라 영남 자민당으로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여주고 여기 남아 있어도 우리 국힘이 뭘 할 수 있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이런 걸 보여주는 장이 되어야지 청문회에서 이혜훈 후보자 하나 낙마시키겠다는 의욕을 갖고 덤벼든다면은 그것도 조금 문제는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시면서 제가 댓글이 올라오는 걸 좀 봤는데 저에 대한 좀 칭찬이 있어가지고 예, 읽어주세요. 제가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뭐 누군가는 혹자는 뭐 우파다 아니면 뭐 중도다 뭐 중도 우파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정치를 모르는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라서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냥 그때 상황에 대해서 저는 뭐 이 편향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그때 상황을 보고 그냥 이게 맞는 것 같다 저게 맞는 것 같다 뭐 이런 그냥 되게 그 정치에 대해서는 아직 그 입문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얇은 지식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고 그냥 사람 얘기하는 걸 듣고 거기서 그때 판단하는 거라서 그냥 저는 뭐 그럼요. 그 편향적인 게 없습니다. 그 뭐 중도가 됐든 뭐 우파 사실 뭐 중도도 아닌 것 같고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닌데 아직 색깔이 너무 없는 약간 그냥 정치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중앙에 MC가 그냥 앉아서
예, 그냥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모습을 되게 좋아해 주셔서 오늘 기분이 되게 좋네요. 예. 상적 시민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맞아요. 네. 예. 이게 뭐 나는 어느 정파다 해서 그쪽만 무조건 두둔하거나 저는 이제 그런 건 좀 아니라고 봐요. 물론 지향하는 바는 예를 들어서 뭐 철학적으로 지향하는 세계관이나 이런 건 있을 수가 있지만 그거를 특정 당이나 특정 정파에 맞아 여기는 무조건 오라. 여기는 무조건 우리가 실드 쳐야 돼. 그러면 이제 그게 잘못된 거죠. 지금 저처럼 약간 이게 중도나 아니면은 약간 좀 정치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요즘에는 정치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 관심을 가지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중도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양 당이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편의 얘기만 듣기에는 약간 좀 모질한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정치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저는 이 MC 자리를 맡아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이제 조금 이제 정치인들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가고 있는데 보니까 정치인들 하는 거 보면은 야 정말 코미디언보다 더 재밌습니다. 더 웃기고 정말 웃을 일이 너무 많고 야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될 수가 있지라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서 대한민국 코미디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정치 뉴스를 재밌게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근데 그 중도라는 게 딱 중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사실은 예. 그때 케바케라고 하잖아요. 그 사안에 따라 정책에 따라 여당도 뭐라 할 수 있고 야당도 뭐라 할 수 있고 있는데 사실 균형 잡힌 합리적 평론을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고 나서도 조금 더 경도됐나 스스로 비판 검열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하는 거죠. 칼날이 위에 서 있는 심정으로 하는 건데 네. 국민들이 아마 다 지켜본다 뭐 이런 생각은 드는데 중도 그러면 회색 분자야 박쥐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균형추를 그렇죠.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정확한 가운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 저쪽을 다 뭐라고 할 수 있는. 보는 거죠. 이쪽도 들어가서 문 열어보고 저쪽 들어가서 문 열어보고 그래서 하는 거지. 모든 곳에서 욕을 먹으면 잘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예, 저는 어느 한편만 들기도 쉽지가 않고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예. 자, 우리가 이제 2025년에 또 이제 마지막 날인데 또 한 해를 또 정리하면서 두 분에게만 살짝 물어보겠습니다. 2025년에 그래도 나는 이 정치인이 제일 마음에 들었다. 혹은 이 정치인이 정말 최악이었다라고 하는 최고의 최악, 최고와 최악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5년에 가장 잘했다 일단은 가장 최고로 잘했다라고 뽑을 수 있는 정치인이 누가 있을까요? 일단 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니까 이재명 윤석열로 딱 대비되잖아요. 네. 근데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진영에 가장 앞에 있는 분이었을 것 같았는데 실제 그렇게 할 것 같았는데 대통령 된다면 좀 많이 바뀌어서 딱 바뀐 것으로 보여지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뭐 대통령이 빼고 정치인이 아니니까 뭐 저는 우상호 수석이 상당히 잘했다. 우상호 수석이.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당이 너무 과격하게 나갈 때 브레이크를 계속 잘 걸었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김현지 부속실장의 국회 증인 출석 이분은 100% 장담한다고 한겨레 인터뷰했는데 안 나갔죠. 이거는 사실은 아마 우상호 수석이 안에서 출석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안 된 것 같아요. 이거 자체도 사실은 비상식적인데 정무수석이 얘기하는 게 왜 안 되냐. 이거는 뭐 또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런 노력들을 그래도 우상호 수석이 많이 했다. 최악은 권성동. 권성동이다. 왜냐면 사실 지난해 불법 계엄 이후에 당이 기조를 잘 잡았으면 저는 그 얘기도 해요. 지난 대선에 국민의힘이 이겼을 수도 있다. 왜냐면 이재명 대표 시절에 비호감도가 꽤 높았거든요. 그래서 여러 있는데도 그때 깃발을 싹 잡은 거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 탄핵에 반대하고 계속 어떻게든 그렇게 하려다가 당이 지금 극우화 가게 되는 그 초반에 이 길을 잘못 텄다. 그때 바짝 엎드리고 사과하고 그렇지. 사고에 대해서 앞서 말씀하신 수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제대로 수습했으면 저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다. 근데 그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수습에 실패했다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예. 우리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최악과 최고의 정치인은 누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그 아까 비호감도라는 말씀하셨는데 비호감도.
솔직히 또 자백을 하자면 네.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6개월 보면서 또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국민에게 뭐가 달라지느냐, 국민의 삶에 뭐가 바뀌느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실용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대통령이 일을 하면 뭔가 조금은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살짝 하게 되는 측면은 있다. 그렇다고 최선의 정치인은 아닙니다. 우려하는 바가 뭐냐. 업무 보고 같은 거 할 때도 굉장히 맥을 탁탁 짚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대통령이 어떤 집중력으로 가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그런 모든 것들이 제도화되고 시스템으로 굴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만들어 나가는 능력이 있는가를 조금 더 기대한다, 요구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 마키아벨리가 근주론 얘기할 때 사자의 용맹함과 여우의 교활함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교활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우의 교활함. 그런데 그 사자의 용맹함이란 부분에서 지금 내란 척결을 1년 지금 거의 1년 되어 가는데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끌고 나간다면은 별로 유리하진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은 잔혹함이라는 거는 한 번에 그냥 일시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끌다 보면은 이 지속화되면 국민들이 약간 지금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끊어줄 수 있는 빨리 종결을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최악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참 뭐 제가 이제 그때 좀 다쳐갖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계엄이 난 거예요. 저는 가짜 뉴스인 줄 알았거든요. 가짜 뉴스가 텔레비에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봐도 국민들에게 너무나 많은 충격과 실망을 준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계엄의 목적이라는 게 사사건건 반대하는 그런 야당에 대해서 계몽하는 거다, 뭐 부정선거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놀라운 일은 의회주의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자유민주주의를 계속 얘기했는데 정말 의회주의자가 아니었다는 측면.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시끄러운 겁니다. 야당은 반대하고 그걸 잘 설득해 나가면서 같이 가야 되는데 이쪽 날개 마음에 안 든다고 잘라버리면은 이 민주주의라는 새가 어떻게 날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너무나 많은 충격을 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좀 마음이 많이 아프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두 분께서 뽑아주신 최고의 정치인과 최악의 정치인 이렇게 한 분씩 만나봤습니다. 예. 26년도에는 이제 중요한 선거가 있죠. 국민들의 이제 힘이 굉장히 필요하고 국민들의 결정이 굉장히 또 나라의 방향이 또 큰 보탬이 될 것 같은데 내년에 가장 주목되는 정치인이 있다면 또 누가 있을까요? 뉴페이스는 현재는 정우 성동구청장밖에 없어서 다른 분들은 뭐 다 그냥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요. 네, 성동구를 너무 잘 만들어놨죠. 네, 그래서 일단 서울시장 선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체급을 확 키울 수가 있다. 그 정도입니다. 그래요. 지금 정 구청장이 서울시장의 후보에 나와서 지금 당선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까? 꽤 높죠. 그래요? 네,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는 일단 더 다른 민주당 후보보다 높게 나오고 있고 만약 정원호 대 오세훈의 구도가 된다. 오세훈 시장이 불리할 수 있어요. 진짜로? 판이 바뀌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존의 민주당 정치인 대 오세훈 하면 정치인의 체급으로는 오세훈 시장이 더 일단 높아요. 네. 여긴 대선주자급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 박주민 의원이든 뭐 서영규 의원이든 조금 체급이 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정원호 구청장은 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행정가와 정치인 그러면 서울시장으로서 행정가로서 오세훈 시장이 과연 뭘 했냐가 이제 물음이 간다. 그렇지. 그러니까 정치인의 체급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 한강버스 받들어총 별반 좋은 게 없었네라는 게 부각될 수 있죠. 그러면은 제가 볼 때 오세훈 시장에게는 만약 오세훈 시장이 후보가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나경원 의원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러면 가장 힘든 상대가 정원호 구청장이 되는 거죠. 정원호 구청장. 저는 그게 뭐 서울시장뿐만이 아니라 이 내년 지방선거의 판을 흔들어 놓는 매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 구청장이 본인이 당선되느냐 안 되느냐는 뭐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지방선거에 임하는 그 국민들이 볼 때 사실 중앙정치가 조금 가대평가되고 지방행정 경험이 과소평가된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정 구청장을 보면서
아 진짜 지방의 지역에 밀착해서 일 잘하는 이거는 정책에는 좌우가 없다. 일 잘하는 사람 뽑아보자. 이런 게 만약에 선거는 바람 아닙니까? 그런 바람이 확 분다면은 전체적으로 지방선거에서 행정가들이 약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다. 전 구청장은 개인적으로는 어떤 그런 경력을 정치적 자산으로 바꿀 수 있는가? 정치인으로서의 매력도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관료의 이미지, 일 잘하는 행정가의 이미지는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잘 변화시킬 것인가에 선거 전략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냉철한 판단.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에 이제 송 교수님께서 주목할 만한 26년도의 정치인은 누가 있을까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개혁신당이 사실 미니 정당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큰 집에서 뛰쳐나와서 살아나간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지금 개혁신당이 갖고 있는 한계도 많고 이준석 대표에 대한 호불호도 많습니다만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이슈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긍정적인 이슈를 만들어 나가면서 호감도를 높이면서 양당이 사실은 저는 둘 다 보수화된 기득권 정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새로운 어떤 하나의 제3의 영역을 나름대로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하고 조금은 기대하게 됩니다. 이준석 대표를 26년에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이 두 분에게는 어떤 질문을 하든 간에 이렇게 좀 해답을 좀 많이 주신 것 같아가지고 든든한 패널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먼저 간 정광재 대변인은 빼는 거죠? 예, 빼야죠. 네, 먼저 갔으니까. 나가랬다. 먼저 가면. 우리 박사들 실장님 오늘 마지막 방송이신데 예.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25년을 또 정리하는 한마디. 저 원래 그런 거 25년 너무나 저도 뭐 50년 넘게 살면서 제일 다이나믹한 한 해지 않나 그랬구나. 싶습니다. 놀라움도 있었고 네. 충격도 있었고 안도도 있었고 근데 사실 또 시스템이란 게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다시 만회해가고 다시 구축해가는 것 그렇죠. 그런 게 되고 그렇게 잘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너무 양극화돼 있고 그런 게 좀 있지만 우리 뭐 여러 보시는 분들도 특히 좋아하고 지지하는 정치인도 있고 이랬지만 저는 좀 너무 이렇게 양쪽 갈라진 게 절대 우리 정치에 도움이 안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물론 서로 자기 진영에 대한 건 다를 수 있죠. 근데 막 쟤는 죽어야 돼, 없어져야 돼, 이런 거는 정말 아니다. 그런 걸 좀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어서 보시는 분들도 그런 걸 좀 많이 들을 만한 의견은 들으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내가 지지하는 사람 따로 있지만 저 의견도 좋네. 네. 그래야 거기에서 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또 저도 아닌 뭐 건 그렇게 아니라고 살려고 노력하고. 알겠습니다. 그동안 닭간다에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송문희 교수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보수와 진보 나누지 말고 진짜 모든 국민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승부하는 정치를 좀 봤으면 좋겠다. 새해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경제가 서민들이 어려워요. 돈 있는 사람들은 양극화 때문에 사실 비싼 백화점 가고 하지만 아까 우리 이거 양말 10,000원 얘기했잖아요. 네. 이거 정말 사고 싶지만 못 사는 사람 있어요. 저도 못 사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치가 그 국민들에게 마음을 안고 갈 수 있는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 싶고 그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이 몰락한 다음에 보수 진보 대연정이 있었거든요. 그걸로 민주주의를 재건했어요. 그렇듯이 새해에는 정말 색깔 따지지 말고 다양하게 좀 같이 가는 그런 정치를 보고 싶다.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기대를 해봅니다만 그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정치권에는 항상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25년에는 뭐 좀 약간 눈물 흘릴 일들이 좀 많아가지고 좀 털털 털어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25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좀 안 좋은 일들 또 뭐 반갑지 않은 일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 잊어버리고 이제 뭐 하루 남았으니까 요거 다 버리시고 2026년에는 여러분들 좀 많이 웃는 일들, 좀 밝은 일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같이 좀 재밌는 일들을 좀 많이 만들면서 그로 인해서 그 일들로 인해서 좀 많이 좀 환하게 웃고 좀 박장대소하는 그런 날이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혼자 재밌는 일이 있는 것보다는 같이 함께 뭐 즐거운 일이 있는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또 재밌는 일을 좀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26년에 여러분들 많이 사정이 좋아지셔가지고 저희한테 슈퍼챗 많이 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25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많이 받으십시오.